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재훈입니다. 제가 오늘 조선유학의 축, 퇴계 이황의 예학과 경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좀 괜찮은데요. 엊그제부터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이 좀 소리가 좀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퇴계 이황의 예학사상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때는 퇴계 심설의 리현 지향에 대한 연구라고 퇴계 성리학 분야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계 이황을 이제 강의를 할 선생님을 구하시다가 저한테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퇴계 이황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의 유학이 이제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혹은 그 이전부터 이 땅에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유학을 공부한 일군의 학자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꿈꾸면서 성리학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이제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충분히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소위 조선 성리학, 한국 성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퇴계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이 땅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지만 실질적인 한국 성리학은 퇴계가 활동했던 그 이후 16세기 이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의 경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한참 해야 되고 퇴계의 예학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한참을 해야 합니다. 제가 퇴계 예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설명을 드려도 한참을 드려야 할 내용일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퇴계 이황과 16세기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학에 관련해서 그리고 유학, 성리학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깊이 있는 이야기는 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 대강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예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크게 유학이라고 하는데 유학과 성리학은 또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성리학하고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건 또 다른 선생님들이 하실 테니까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퇴계 이황과 16세기 조선 성리학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의 것은 비슷한 시기의 중국의 역사고 아래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송나라가 있었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심플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리학은 중국의 송나라 때, 송나라도 남송과 북송이 먼저고 그 후에 남송 시대라고 이제 중국의 송나라 황제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남송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960년부터 1127년까지가 북송시기고 1127년부터 1279년까지가 남송시대입니다. 근데 그 성리학을 보통 이제 집대성했다고 말하는 주희,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주자라고 부르는
그분이 1130년에 태어나셔서 1200년에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수도가 밀려 내려온 이후에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자를 남송시대 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퇴계 이황 선생이 이쯤입니다. 1501년부터 1570년까지 조선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을 하고 1200년에 돌아가셨는데 약 한 300여 년쯤 후에 퇴계 선생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한 30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계 선생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위에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단 칠정 그 고봉 기대승 선생과의 사단 칠정 논변이 있고, 또 퇴계 선생이 만년에 지으신 성학 십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또 벼슬을 하시다가 낙향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50대 이후 정확하게 딱 70년을 퇴계 선생이 사셨는데 50대 이후 약 한 20년간을 이제 간혹 관직에 나아가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체로 학문과 교육에 정진하셨던 시기가 도산서당을 짓고 50대 이후 약 20년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곳이 퇴계 선생한테는 아주 뜻깊은 공간이고, 그리고 그 사후에 도산서당 뒤에 서원을 세운 것이 오늘날의 그 도산서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퇴계 선생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또 일반인들이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 퇴계 선생입니다. 서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향약, 고울의 약속이죠. 향약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태의 향약으로 발전해 가는데 또 그 단초를 여신 분이 퇴계 선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그 이전의 조선의 성리학을 이후의 성리학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 퇴계 이황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여기에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조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리학을 표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조선 왕조를 세우고 참신한 생각으로 참신한 나라를 설계를 해서 세웠어요. 삼봉 정도전이나 일군의 학자들이 말이죠. 근데 그들 사이에도 편차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봉 정도전 같으면 매우 수준 높은 단계까지 성리학을 이해를 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함께 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수준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뜻에 동참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삼봉이 말하는 그런 나라 필요할 것 같아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기득권이 됐습니다, 이제. 조선을 세우고 난 후에. 그리고 그게 그들의 자손들에게로 내려가지요. 그러니까 14세기 말에 조선이 건국이 됐는데 15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개국 공신들, 그리고 임금의 외척, 척신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자꾸만 더 새롭게 유학의 정신을 이 나라에 실현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이제 안주를 하는 모습,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태어난 또 학자들이 있겠죠. 신진. 새롭게 태어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이제 유학의 공부를 통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유학적 소양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 그 기득권 세력들이 유학의 정신에 부합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 반발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암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공신 세력들하고 대결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화라고 하는 철퇴를 맞게 되면서 그 기가 꺾이게 되지요. 그 이후에 퇴계 선생이 태어난 겁니다. 그 와중에. 자, 그러니까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꼭 도학을 이학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그 정암 조광조를 비롯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한원당 김굉필이라든가 또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이라든가 뭐 하는 김숙자라든가 야은 길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었던 그 학문 사상을 보통 한국 유학사에서는 도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정암 조광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운동을 했어요. 운동. 그러니까 지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그 정치를 혁신해보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 운동이 기득권 세력하고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좌절을 겪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 사화를 겪으면서 엄청난 인재들이 그 사화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퇴계 유황 선생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사화 와중에 자신의 형님 이해라고 하는 퇴계 선생이 가장 존경했던 형님 한 분이 사화에 연루가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의도는 순수했으나 얼마나 그 여파가 인재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 여파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통감했던 분이 퇴계 이황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에 오게 되면 그런 운동보다는 실제 이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서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퇴계 선생이 이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이제 이전에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사회를 변혁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퇴계는 그거를 만류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괜히 완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이게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냥 다 망가져버리는,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시면 한국의 서원이 몇 년 전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이제 5개 지역에, 이제 남한 지역에만 있는 5개 지역에 9개의 서원이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서원 이렇게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저 9개 서원이 이제 공동으로 등재가 됐는데 저것은 이제 지역적 안배가 좀 있었습니다. 지역적 안배가 있었고 많은 수의 서원들이 영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영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서원의 시초에 퇴계 선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데 경상북도 영주 거기에 있죠. 그런데 이제 퇴계 선생이 풍기 군수에 부임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 신제 주세붕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선임이었는데, 전임자였는데 풍기 군수로 오셔서 백운동 서원을 건축을 한 겁니다. 세웠습니다. 창건을 했던 것이 이제 있어서 저 백운동 서원에 이제 후임으로 퇴계 선생이 오신 다음에 백운동 서원에 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49년에 퇴계 선생이 이 서원이 이렇게 그냥 이 지역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버려둘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원의 필요성을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려요. 근데 그 필요성이 뭐냐 그러면
조선은 개국한 초기부터 향교라고 하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습니다. 향교라는 게 지방의 학교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방방곡곡에 교육하는 기관을 국가가 설립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그게 이제 유학적 마인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향교가 진정한 학문의 장이 아니고 과거를 위한 연습소나 학원 같은 형식이나 아니면 그냥 학자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추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향교에서 진정한 학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게 서원인데, 그 서원이라는 게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중국에서 성리학을 열면서 여러 곳에 이제 서원에 관계된 그 업적들을 남긴 게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특히 이제 백록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자가 다시 중건을 해가지고 부흥을 시킨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제 주세붕이 이곳의 서원 이름을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백록동 서원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운동 서원을 임금님에게, 명종 임금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서, 지원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서책을 내려보내주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토지와 노비를 제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량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할 때 필요한 물자들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학생들이 밥해 먹으면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것들을 담당해줄 이제 노비들도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갖가지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그럽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이 서원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인재를,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국가가 책임져야지요, 이겁니다. 근데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국가가 자꾸 간섭을 하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인재들이 양성이 안 되니까 지원은 해도 간섭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임금이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직접 현판에 글씨를 써서 내려보내요. 저것을 하사했다, 편액을 해서 사액이라고 합니다. 사액.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금이 직접 편액을, 즉 간판을 하사한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액이라는 말이 편액, 즉 현판을 하사했다는 뜻이지만 요즘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국가공인서원, 이런 뜻입니다. 국가가 공인을 해준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수서원이 이제 실질적인 서원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액 이후인데, 그런데 그 사액의 과정에 퇴계 선생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주변에 안동이라든가 뭐 영천이라든가 막 이 지역에 여러 군데, 10군데가 넘는 서원에 직간접적으로 퇴계가 관여를 하면서 서원을 막 이렇게 지역마다 건설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곳곳에 이제 서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너무 많이 세워져서 이제 그게 막 이제 각 세력들의 이제 본거지처럼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이제 몇 차례 서원을 이제 막 이렇게 철회하는 서원 철폐령이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여튼 근데 그런 서원 철폐령이 내려야 할 필요성까지 가기 이전에 서원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선에 이렇게 정착을 시키는데 퇴계 선생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향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향약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하면 고울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여기 지금 왼쪽에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맨 가운데 나가 있으면 나 옆에 가가 있고요. 그리고 향이 있고 국이 있고 천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하면 이제 평천하를 하려면 치국을 먼저 해야 되고, 치국하려면 제가를 먼저 해야 되고, 제가 하려면 수신부터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제 그 대학에 나오는 8조목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논리가 마치 저렇게 물에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파장형,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향약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가와 국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가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국으로 나아가는 전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있는데 나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이 가죠. 가. 부모, 형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가 나의 가장 가까운 타인 집단입니다. 근데 특히 이 부모는, 가를 이제 대표하는 이 부모는 타인인 것은 맞는데요. 맞는데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내가 그분들에게서 나왔어요. 어찌 보면 분신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타인이라고 보기도, 딱 완전 나하고는 다른 사람, 타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만약에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님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 타인으로 치면 가도 타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또 가라는 단위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완전히 타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가보다 조금 이제 그 밀도가 희석이 되어 있지만 역시 그런 종류의 집단이 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저 위에 선대 때부터 이 땅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교직해 왔으니까. 그들을 빼고 우리 조상들의 삶이 설명이 안 되고,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없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단위이니까요. 그러니까 동네 나가서 어른들한테 잘해라 라는 게, 그 동네 어른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저 다른 지역의 어떤 어른들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마을 어른, 동네 어른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선비가 학문을 해서 수신을 하고 제가를 하고 그리고 벼슬을 하게 되면 이제 치국의 단계로 나아가겠죠? 근데 그 벼슬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라서 벼슬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학자들 중에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향촌 단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향촌이, 물론 사또님이 계세요. 사또님이. 근데 그 사또한테, 행정수반 사또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자신들이 학문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이 공동체를 좋게 만들겠다. 이 의지의 표현이 향약이에요. 근데 그 향촌의 문화라는 게 지역마다 다르죠. 다르니까 그 지역마다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미를 하고, 또 유학이 기본적으로 그 향촌 단위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향약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여기 지금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뭐 향약이라고도 하고 동규라고도 하고 뭐 개라고도 하고 하는 다양한 이름들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향약이라는 이름의 최초의 작품, 그러니까 이제 정암 조광조 시기에 향약을 우리나라에 시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정암 조광조와 일군의 인물들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서 향약이 시작이 됐는데 중국의 것을 그대로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향약을 나라에서 제정해가지고 그냥 향촌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향약 자체는 좋은 의도지만 그게 그냥 그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런 걸 이제 퇴계 선생 이후에 이제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향약을 다시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향약이 시작된 것 시작된 것은 조금 전이지만 실질적으로 향약이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를 내려가도록 하는 그 움직임이 이제 16세기부터 일어나는데 그 최초의 작품으로 퇴계 선생이 쓴 향립약조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립약조 이렇게 향립약조 이게 이제 퇴계 선생 문집 권 42에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향에서 세운 약조 그게 향약이죠. 향약.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다른 향약들하고 달리 이것은 조금 좀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정리된 형식보다는 조금 다른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한데 특징은 이제 벌을 주는 조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려가게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우리 어떻게 어떤 것을 서로 권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퇴계 선생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벌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제 벌을 주는 역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퇴계 선생은 향약에서 배제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관의 일이라고. 즉 임금과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령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15세기에 일어났던 그 도학 운동에 그 사화로 연결되었던 그 부분을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공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에서 백성들에게 교화를 하면 그 교화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바뀌게 될 텐데 혹시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자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단계의 규칙들로 제정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향립약조 내용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퇴계에 의해서 아주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자서 저료를 퇴계 선생이 편찬을 했다는 겁니다. 1543년에 퇴계 선생은 중종의 명으로 교서관에서 이 주자 전서가 간행 반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1543년에. 그러니까 1501년에 퇴계 선생이 한 살이에요. 150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43년 그러면 43세입니다. 43세 때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처음 주자전서라는 책을 보게 돼요. 이 주자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주자의 시문과 사상을 수록한 95책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저술로 그 가운데 48권에 달하는 서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쓴 책이 뭐냐면 사서 집주입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하는 그 사서의 주석을 새로 단 거였어요. 성리학적 관점에서 주석을 새로 정리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말 교재고요. 교재고 그 교재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정형화된 교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궁금함을 해소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랬는데
퇴계 선생이 주자 전설을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주자 당시에 어떤 주제나 개념에 대해서 주자가 지인들하고 혹은 주자가 그 제자들하고 그 주제나 개념에 대해서 주고받은 편지들이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컨대 이제 논어 집주에서는 당연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어떤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 논어의 이 구조를 왜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와의 편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자 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읽은 분이 퇴계 선생이에요. 이 정부에서, 조정에서 있으면서. 그 서간문이라는 게 그 편지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서간문이 48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읽었어요, 이제. 읽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서간문은 어떤 주제에 관한 해당 인물의 사상과 논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그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니까 주자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겠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퇴계 선생은 이런 점에 주목해서 주희의 서간문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성리학, 경전 연구, 정치 사상에 관한 내용만을 추려서 주자서 절요라는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자 대전의 전서에 실려 있는 서간문 전체를 읽어봤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것들만을 그 편지들 속에서 추려서 말하자면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절요라는 게 그거거든요. 주자서라는 게 주자의 서간문이라는 거고, 주자의 편지글들 속에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엮은 책이 주자서 조료입니다. 이 책은 주자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리학 발달에 중대한 기여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그 후학들한테. 왜냐하면 주자서 전체를 다 보지 않고도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하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자서 조료가 나온 이후 성리학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퇴계학파, 율곡학파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자서 조료를 다 통해서 주자의 그 핵심 사상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송계원명 이학통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퇴계는 주자와 그 문인 및 사숙제자라는 게 뭐냐면 주자 당시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후대에 주자학을 공부하면서 주자를 스승처럼 모시는 사람들을 사숙제자라고 그럽니다. 그 사숙제자 등 송나라, 명나라 때의 주자학파를 본집에 그리고 비정통 주자학파를 외집에 수록하기로 하고 주자실기, 주자어류, 송사, 원사, 사문유치 등을 참고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까 주자에게서 퇴계까지가 300년 이상 시간차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300년 동안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를 거치면서 퇴계가 살았던 시대는 중국으로 치면 명나라입니다. 그 한 300년을 거치면서 많은 성리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그들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을 텐데 요즘 말로 하자면 어떤 시대에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주장을 했고 학설이 어땠고 그것이 성리학의 어떤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그 계보가 정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계보가. 그거를 중국의 어떤 학자들보다도 먼저 정리한 분이 퇴계 선생인데 그 책이 저거예요. 송나라 말부터 원명의 이학이 성리학이거든요. 이학의 통록. 이걸 전부 다 관통해가지고 어떤 학자들이 어느 시기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이 있었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성리학의 흐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있던 성리학자들이 3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누구의 제자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어졌는데 뭐가 이어졌고 뭐는 비판이 됐고 부정됐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리학에 대한 눈이 뜨이는 거죠. 저걸 공부를 하게 되면 조선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그러면 이제 또 한 명 등장하는 분이 율곡 이 선생입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퇴계 선생을 주리론이라고 하고 율곡 선생을 주기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리론, 주기론을 저렇게 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주리론과 주기론을 가지고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리론은 기는 배제하고 리라는 이상적 본질의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에 비해서 주기론은 이와 기의 결합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이제 해드릴 텐데 이게 꼭 거기 있다가 리와 기의 관계에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비유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이렇게 또는 한자로 물수, 영어로 워터, 기호로 H2O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해요. 저렇게 물방울처럼. 자, 저런 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물이라는 게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이 뭐냐면 깨끗함, 촉촉함 이런 거죠.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컨대 저런 게 물의 속성이에요. 물 그러면 깨끗한 거, 촉촉한 거. 그래서 그것이 닿으면 젖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본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요것을 개념으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형이상, 본성을 형이상이라고 그래요. 촉촉함이나 깨끗함이나 이런 것들은 성질이라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촉촉함이라는 게 형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체를 넘어선 것 이런 의미로 형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방울처럼 저렇게 생긴 걸 형이하라고 그래요.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형이하라고 표현되는 요 물방울 안에 요 성질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저 형태하고 분리돼서 따로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이제 저렇게 설명되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설명되는 영역이 있더라 그겁니다. 저걸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 성리학자들이. 저런 형이상의 성질, 본성에 관한 것을 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형이하의 형체를 가진 것들을 기 혹은 기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그러니까 저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라든가 원리라든가 본질에 해당하는 거라면 기와 질은 진료, 재료, 재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것은 물이라는 것을 두 개의 어떤 차원으로 영역으로 분해를 해서 이제 저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는 이렇게 존재해요. 실제는 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이 그냥 물로 존재하는 물은 없습니다. 항상 모든 물은 그릇에 담겨서 존재해요. 심지어 흘러가는 강물도 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물 이렇게 있는 게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물 혼자만 다니는 물은 없지요. 예, 물은 그릇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존재는 이와 기가 결합된 존재로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이와 기가. 그걸 이기지합이라고 그래요. 개념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함의가 뭐냐? 그러면 물이 그릇에 담겨서, 형체를 가지고 그릇에 담겨서 존재한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물이 그릇의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개념으로 상상하는 물은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거예요. 전혀 오염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그 물이 형체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릇 속에 담기니까 그 그릇에 의해서, 그릇의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오염도 되고 이렇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요 함의의 요 부분과 저쪽 물의 중요함을 표현해주는 영역이 저 본성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물은 이런 제약 속에 존재한다. 요 두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그대로 사람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본성을 유학, 특히 성리학에서는 인의예지라고 하지요. 인의예지. 인의예지라고 하고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두 개가 합해져서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 안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음 안에 본성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그 깨끗함이라는 본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걸 이제 틀 안에 넣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기지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가 기질의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인의예지 그대로 그 자체지만 그 자체여서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선무악, 순수하게 선하고 악은 없는 그런 것이 우리 본성인데 성리학은 성선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본성을 타고 태어났으면 인간들이 다 선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인간들이 다 선하지 못하냐면 그 본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 다 달라서다 이거예요.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이 달라서. 기질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인의예지 본성이 어떤 사람은 그릇 속에 담겨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아주 깨끗해가지고 마치 물이 어떤 투명한 유리 속에 담겨 있어서 그게 물이 유리에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조차도 착각을 할 만큼 깨끗한 그냥 물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릇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컵은 물을 담고 있는 컵이 덕지덕지 막 먼지가 때가 묻어 있는 컵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기질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저 그릇에 먼지를, 때를 없애면 원래 깨끗한 그릇에 물이 담겼던 거하고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겠네? 그게 성리학자들이 학문을 하는 이유예요. 나의 기질의 한계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거. 그걸 이제 율곡 선생은 교기질이라는 말로 설명했죠. 기질을 교정한다. 뜯어 고친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태계 선생은 어떤 걸 두리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주목하는 거냐? 그러면 인간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물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물의 본성 그거다. 깨끗함, 촉촉함 그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기질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원래 우리 본성이 순선무악한 그 그릇에 담기기 이전에 그 자체, 물 그 자체에
것처럼 우리 인간 존재 자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본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것을 위주로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 그게 주리론이에요. 리를 위주로 논의한다. 이런 거죠. 반대로 율곡 선생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이상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물이 그릇에 담겨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그릇에 담겨 있는데 이 그릇을 배제하고 저쪽만 얘기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다른 얘기로 하자면 그건 요청된 것이 실제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합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서 우리는 인간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릇의 문제에 주목해야 된다 그거죠. 그게 주기론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주체인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 사물, 사건이라고 하는 외부 대상 세계가 있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과 접촉하면서 나는 살아가요. 매 순간순간. 자, 그럴 때 이 외부에 있는 대상 세계의 어떤 것이 나에게로 자극을 보내면, 예? 여기 꽃이 있다. 그러면 꽃이 나한테 자극을 뭘 보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꽃이 피어 있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자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꽃을 보면서 뭔가를 느껴요. 그게 감이에요. 감. 그러면 꽃을 보면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웃음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코를 이렇게 향기를 맡아본다든가 뭐 어떤 행위를 해요. 내가. 그게 응이에요. 합해서 감응이에요. 감응. 감응. 이게 이제 내가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성리학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저런 과정을 정이라고 해요. 정. 그러니까 정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 이런 말이 아니고 저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뭔가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고하고 그 사고에 따라서 뭔가 판단한 다음에 표현하고 하는 이 일체의 과정을 정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정. 되셨죠? 정. 자,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외부 대상 세계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것까지를 정이라고 한다면 이 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단과 칠정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하는 맹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저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도덕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희노애구 애오욕 또는 희노애락 하는 일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대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감정으로 표현되는 사단과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그냥 도덕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상 세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칠정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방식의 정이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에 관한 논의가 사단 칠정 논변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이건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간 거라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정이라는 게 여기 지금 이 정이라는 게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성발 위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이 발해서 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게 맥락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본성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바깥으로 발해지는데 그것을 정이라고 한다.
근데 그 정 중에 어떤 것은 사단이라고 하고 어떤 건 칠정이라고 한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럴 때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어요.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아까 기 속에 담겨 있기 이전에 원래의 그거, 그 다음에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기질 안에 담긴 그 본성, 그거를 그 두 가지를 기질지성, 본연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사단이라는 정이 있고 칠정이라는 정이 있다. 그러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퇴계 선생이 사단 칠정 논변을 할 때 이 발과 기 발을 다 인정을 해요. 그걸 이기호발설이라고 그래요. 이기호발.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이기호발? 너무 오래되셨죠? 이기호발. 이의 발과 기의 발, 이 발과 기 발이 다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율곡 선생은 기발 일도설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이발이라는 건 성립할 수 없고 기발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 감정인 사단과 일반 감정인 칠정이 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는데, 본연지성은 이 그 자체입니다. 그릇에 담기기 이전의 물과 같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 즉 리 인간의 본성은 우주 자연의 이법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원칙에 충실한 본성이에요. 저 본성은 개념적으로.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기가 리를 포괄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이가 기 속에 들어있는, 물이 그릇에 담겨있는 그 상태의 본성을 말하는 건데, 이가 기질 속에 있는 현실적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본연지성은 원리적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성인 이유가, 우리가 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깨끗함과 촉촉함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의의 본성에 있다고 할 때의 그 본연지성을 말하는 거고, 기질지성은 실제 우리가 본성이 존재하는 방식을 반영한 현실적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발과 기발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을 하자면, 이발은 본연지성인 리가 바라는 거고 기발은 기질지성인 요것이 바라는 거다. 왜냐하면 성이 발해서 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정이 되려면 성이 발해야 되는데, 그 성이 이발에서는 본연지성에 해당하는 거고 기발에서는 기질지성에 해당하는 거다.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저 본연지성이 발하면 사단이고 기질지성이 발하면 칠정이다. 그러니까 저 두 개가 다 가능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저건 그냥 원리적으로만 그렇지, 실제 인간에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본연지성이 바란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퇴계는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은 이발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 채로 기발만 인정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실 텐데,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만 있는 것이 본연지성이고, 기에서 기 속에 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기질지성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그대로 바라면, 기하고는 상관없이 요것이 그대로 바라면 성발 위정에서 이 발이 되는 거고, 요것은 기질지성인데,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기질 안에 이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발하는 것이니까 요것을 기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그때 각각의 것을 사단과 칠정이라고 말을 한다. 이에 비해서 율곡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발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본성은 기질지성만 존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정은 칠정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본연지성이라든가 사단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걸 따로 떼가지고 저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게 형식상 오류다. 이게 이제 율곡 선생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하자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를 사랑했습니다. 율곡 선생은 기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퇴계 선생은. 그래서 주리론을 얘기를 한 거고, 율곡 선생은 기를 미워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 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 이를 함양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실현해야 된다 하는 방향에서 이제 학설을 전개하게 되고, 율곡 선생은 기를 단속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실현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율곡 선생의 사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예, 그리고 유학, 성리학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유학하고 성리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학에서 예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는 유학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거라는 것이, 우리가 예 그러면 소위 에티켓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예의, 예절 이런 거. 근데 예라는 개념 안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을 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는 그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예라는 개념 안에는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자면 문화가 있고요. 문화가 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 제도 이런 것도 다 예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예절 같은 것은 예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게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 전부가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유학에서의 예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예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었죠. 임금님, 효종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작은 어머니, 예를 들면 작은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그러니까 효종대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왕비를 맞이했다고요. 근데 그 왕비가 효종대왕보다 한참 어려요. 근데 경복궁을 가서 보시면요, 경복궁 전체를 X표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각형의 중심을 잡을 때 X표를 긋죠. 그 교차점이 중심점이잖아요. 그 중심점에 어떤 궁궐이 있는, 어떤 정각이 있는 줄 아세요? 교태전이라는 정각이 있어요. 그 교태전의 주인이 왕비예요. 왕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전마마라고 불러요. 거기를 왜 중전이라고 하겠어요? 거기가 경복궁의 가장 중심 정각이거든요. 그 전각의 주인을 하루도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70이 돼도 왕비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자가 막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나라니까.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개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곧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국가의 안주인이 비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돌아가셨는데
왕보다도 훨씬 어린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인 왕이 돌아가셨는데 사적, 그러니까 친분적으로는 아들이지만 국가 체제 안에서 보면 임금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어머니 대비의 상복을, 어떤 상복을 몇 개월, 얼마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예속 논쟁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막 1년을 입든 3년을 입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예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요,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의 조목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법률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하위에 또 다른 법률들이 내리내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에 명시된 어떤 하나가 무너지면 그거 하나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리내리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특히 효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드님이었거든요. 소현세자라고 하는 형님이 있었고, 효종대왕은 복림대군이라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가 왕위를 계승했잖아요. 그러면 예법에서는 큰아들이 죽으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가 3년복을 입습니다. 장자가 먼저 죽으면. 왜냐하면 그 장자는 이 대를 계승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 아들이 그냥 자신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저 위에 조상들을 계승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3년복을 입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등등이 죽으면 1년만 복을 입습니다. 어머니 자의대비가 3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큰아들, 작은아들 개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이 돌아가시면 3년복을 입어야 된다는, 그 사람이 원래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효종을 사적인 집안 안에서의 둘째 아들로 볼 거냐, 아니면 왕위를 대통을 계승한 왕으로서 이 상복을 입을 것이냐의 문제라고요. 어떤 조목을 그 관계에다가 대입할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해석할 때 이걸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냐, 저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막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도, 이게 제도하고 관련된 거죠. 규범, 문화 일반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그 예라고 하는 것이 공자 이전에 만들어져 내려왔었는데, 공자 당시가 춘추시대죠. 춘추시대에 우리가 혼란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가 어떻게 혼란한 거냐 했을 때 그 혼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공자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예의 붕괴, 예가 붕괴된 시대가 오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논어를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읽혀요. 공자 사상에서 핵심이 뭡니까? 인입니다. 인. 그렇죠. 어질인자, 인. 인인데, 논어 어디에도요, 인이 무너졌다, 인이 붕괴되어서, 인이 상실되어서 큰일이다, 이런 말 없어요. 예가 붕괴되었다. 혹은 예학이 붕괴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만 나와요. 예의 붕괴가 공자가 자신의 사상을 개진한 이유예요. 그 공자의 사상을 정리한 사상이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의 태동에서 예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유학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꼭 아셔야 됩니다. 유학을 이해하시려면. 자, 이 글자가 예자죠. 예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이 부수와 이 부수가 결합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결합된 글자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글자가, 이 부수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글자, 이 부수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것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한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경계선 아래로 이런 빛이 내려오는 모습이죠, 지금. 이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 경계선 위에 어떤 힘이 이 경계선 아래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글자의 요 두 번째 가로핵이 그 선이에요. 그리고 요것들이 그 힘이 이 아래 세상으로 퍼져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힘의 주제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어떤 세상이 있고 그 다른 차원의 세상에 누군가의 힘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괄호핵이 제단이고 그 제단 위에 뭔가를 올려놨고 그것이 흘린 피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선호하는 설은 첫 번째 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스들이 들어가는 글자들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것인데 이게 신이죠. 이게 조상이에요. 신과 조상에 전부 이 부수가 들어가 있죠. 이 신은 자연신이에요. 하느님이라든가 산신이라든가 뭐 물의 신이라든가 뭐 조왕신이라든가 이런 외제하는 자연신들을 신이라고 하고 사람이 죽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조상, 나의 조상들이 돌아가셔서 말하자면 신이 된 분들을 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할아버지도 조라고 부르지만 조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말이에요. 조상,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이 부수들이 들어갔어요. 이 신과 조상이 우리들을, 살아있는 우리들한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죠. 복자와 화자에 전부 저 부수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신이나 조상에게 복은 주시고 화는 멀리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죠? 그분들이 저 복과 화를 주관한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제사라고요. 제사에 이 부수가 다 들어갔죠? 제자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수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전부 저런 것과 관련된 의미들이에요. 근데 예자에 그 부수가 들어갔다 그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래서 요 예자에 약식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약자죠, 약자. 약자인데 이 약자의 원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위에 뭐가 있냐 없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랑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요게 붙어 있는 거죠. 요게 뭐냐면 이것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게 예다 그거예요. 그 다른 차원의 어떤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작용이 된 것과 관련해서 인간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이 글자는 뭐냐? 그러면 더 원형의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안에 이렇게 꼬치같이 생긴 것들이 꼬치같이 생겼죠? 예, 양꼬치 같은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게 양꼬치가 아니고 뭐냐면 이런 건데 이게 또 동전같이 생겼는데 동전이 아니고 이게 옥이에요. 옥. 근데 왜 두 개냐? 그러면 이게 두 개를 꽂아 놓은 게 아니고 요 안에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가 끝인 거예요. 쭉. 저 안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옥이라는 걸 꿰서 저 그릇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서는 가장 신성하게 생각했던 보석이에요. 보물, 보화. 귀한 물건이죠. 그래서 예라는 글자에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글자 이전에 이 글자가 있고 이 글자 이전에 저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저게 다 전부 저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부수가 들어가는 건 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복은 달라고 하고 화는 멀리 해달라고 하면서 지내는 제사 행위와 관련된 부수가 있는데 그때 그 행위를 하면서 이런 걸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 신에게 빌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달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하든 인간과 다른 대상이 관계를, 신이라는 대상이 관계를 하든 간에 모든 것은 다 give and take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뭔가를 내가 제공을 하면서 달라고 해야죠. 인간들이 옥을 바치면서 뭔가를 했다면 그만큼 중요한 걸 그들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 행위를 나타내는 글자가 이 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글자는 제사에서 시작됐다. 제사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근거가 실제로 이제 한자를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한자의 어떤 개념의 원리라든가 의미를 그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책이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설문해자라는 책은 허신이라는 한나라 때 AD 2세기에 활동했던 허신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같이 나와요.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글자는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행내지기 이렇게 됐어요. 예를 행하는 기물. 그럼 예를 행하는 기물이라고 할 때 예라는 건 뭐냐? 그러면 신을 섬겨 복을 구하는 행위. 사신치복.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저런 기물 속에 옥을 담아서 신을 섬김으로써 복을 구하려고 했던 행위가 예다 그거예요. 그건 제사죠. 제사. 그런데 제사를 아주 고대에서부터 당연히 지냈을 텐데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왕조가 뭐냐? 그러면 은왕조입니다. 하은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은왕조. 상이라고도 하지요. 상. 근데 그 은왕조가 탕이라는 임금이 세운 나라거든요. 탕은 하나라의 신하였고 하왕조의 신하였고 하왕조의 마지막 왕 거리라는 사람이 폭정을 저질러서 그 신하였던 탕이 그를 제거하고 새 왕조를 연 것이 은나라입니다. 근데 이 탕이라는 인물의 시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가 탄생을 할 때 전해지는 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가 뭐냐 그러면 이 시조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에 해당하는 분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자매가 이제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자매인데 언니 동생인데 어느 날 봄날 들을 나갑니다. 들을 나가서 막 재밌게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렇게 깔깔깔거리면서 막 이렇게 둘이 그렇게 놀아요. 놀다가 서로 이제 장난을 치고 놀고 뭘 가지면 빼앗고 뺏기고 다시 잡아가지고 뺏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는데 그 들판에 들판에서 놀다가 딱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새 알이 있는 거예요. 새 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걸 탁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막 그걸 뺏으려고 그래. 그냥 얘가 안 뺏기려고 막 하다가
막 계속 뺏으려고 그러니까 입에다 넣어버렸어. 그런데 그냥 꾹꾹 삼켜버린 거예요. 예, 들판에 가서 새알을 보시면 절대로 삼키면 안 돼요. 임신이 되거든요. 예, 임신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낳았죠, 얘를. 낳았는데 이제 부모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죠? 그때도? 그래가지고 이건 불길한 애다. 그냥 내다 버렸는데, 어떻게? 숲속에 내다 버리니까 막 짐승들이 와서 막 해주고. 예? 또 어디 갖다 놓으니까 막 새들이 와서 덮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 얘가 특별한 아이인가 보다 해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키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잘 많이 알고 있는 난생설화예요. 근데 그 새가 어떤 새냐? 그 아래 그 말하자면 어미가 어떤 새냐? 그러면 현조, 거물현의 쇠조, 현조의 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조가 뭐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막 제비 막 이랬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까마귀지. 까마귀는 근데 뭐예요? 신화에서 태양입니다. 까마귀는 태양 속에 해 안에 살고 있는 새가 까마귀 3조고 아니에요? 태양의 후예지 그러니까. 근데 태양이 뭐냐? 하늘이죠. 그러니까 천손이에요. 천손. 천손설화라고 이게. 그러니까 탕은 이제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은왕조가 동이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늘의 그 정기를 부여받은 자신들이 그런 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후예인 탕이 이 왕조를 세웠어요. 새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에서 출발한 왕조예요. 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대한 그 섬김 사상이 강했겠잖아요. 본래. 그런데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초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왕조거든요. 신하가 임금을 제거하고 자기가 임금이 된 최초의 인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얻어서 이제 획득해가지고 왕조를 열었는데 그 정통성, 도덕성이 이제 문제가 됐겠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탕이 내세웠던 그 정당성의 논리가 뭐였냐? 그러면 천명미상. 하늘의 명은 항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최로 취임했다. 그러면 관료들이 아니었던 그냥 자연인인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방을 책임지기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 문화를 책임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총 책임지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그 분야의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그 작동 원리가 뭐냐면 명령이에요. 임명. 이 대통령한테는 그걸 임명할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어디서 났냐?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군주제, 왕정 시대에는 뭐냐? 그 임금이 그 신하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 낳느냐? 그러면 하늘이 부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하늘이 명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이 이 사람 하왕조에게 몇백 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완전히 그 명을 어기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명을 해야지. 한 번 명했다고 그냥 영원히 명하는 거냐? 하늘의 명은 항상적이지가 않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천명이라는 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그 천명을 알기 위해서 이 은왕조는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늘의 뜻이 뭐냐? 하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런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인간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신에게 이제 하늘에게 물어요. 물을 때 어떤 의식을 치렀냐? 그러면 거북이 껍데기나
큰 짐승의 다리뼈 같은 데에다가 묻고 싶은 내용을 새기고 거기에 심지를 박아서 불을 피우면 그 불이 그 거북이 껍데기에 닿으면 균열이 일어나요. 그 균열이 일어나는 그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써놓은 그 글에 균열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를 해석을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일지를 짐작했어요. 그렇게 하늘의 뜻을 알려준 거북이의 껍데기를 신성한 곳에 한 대 다 모아놨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파묻혀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가 근세에 발견이 됐지요. 그게 갑골문이에요. 갑골문이 많이 발굴된 데가 은나라의 옛 도성이 있었던 지역. 은허에서 많이 발굴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은왕조는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를 극진히 지냈고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갑골문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물었었다. 그럼으로써 그 천명을 계속 자기들에게 묶어두려고 보존하려고 했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은왕조가 망해요. 은왕조의 신하인 무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무왕이 은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웠는데 몇 년 안 돼서 무왕은 죽고 그의 아들 성왕이라는 사람은 13살밖에 안 됐고 그래서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라는 분이 성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왕조 초기에 정치, 문화, 제도를 안정을 시킵니다. 이 주공이라는 분이. 그러면서 그때 등장하는 그 이전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대폭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은왕조가 천명을 받아서 새 왕조를 열었는데 그래서 하늘의 뜻을 늘 물어서 정치를 했는데 망했다. 그 자기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역시 천명미상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은왕조를 무너뜨리고 지금 새 왕조를 세운 건데 우리도 역시 천명은 보존해야 되는데 제사만 지낸다고 천명이 보존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입증한 거죠. 자, 그러면 천명은 보존해야 되겠는데 천명을 그럼 어떻게 보존하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주나라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 주나라에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뭐냐? 그러면 천명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천명은 천심을 담는 건데 그 천심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민심 속에 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 하늘은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 백성들을 통해서 본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얻어야 천심을 얻고 천심을 얻어야 천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민심을 얻으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통치자들이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네가 권력을 가졌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된다.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규정. 그걸 규범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규범에 따라서 살면 덕이 있는 군주가 될 수 있다. 그 규범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제사가 예였어요. 천명을 보존하는 방식이 제사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천명을 보존하는 방식이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규범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천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보니까 그것도 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것이 이제 점점 하향 평준화돼 가면서 개인의 에티켓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도층이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규범에 따라서
덕을 갖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예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이 아주 모범적인 덕이 있는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했겠죠. 그것이 무너진 시기가 춘추 시기예요. 공자. 우선 공자는 유학을 창시했다고 전해지는 분인데 유학이라고 할 때 이 유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당시에 예 전문가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유자 그러면 예의 전문가들이에요. 혹은 그 예를 교육 내용으로 한 교육자들이 유자들이었습니다. 공자 말고도 당시에 유자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공자는 다른 유자들하고는 좀 다른 유자였어요. 예수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그분들하고는 다른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정리한 걸 유학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유자들하고는 다른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례의 부흥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때 주례의 부흥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주나라 초기에 통치자들이 덕이 있는 군주가 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것을 따르는 문화,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이 주례예요. 주례. 주나라 초기의 예. 그것을 다시 부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몇백 년 전에 주나라 초기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공자를 막 복고주의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자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의 그 통치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덕이 있는 군주상을 오늘의 군주들에게 요구하자. 그게 목적이지 몇백 년 전으로 회귀하자.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복고라고 그렇게 하면 너무 섣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공자가 논어에서 숙이 아닌 안백성이라는 걸 가지고 군자를 설명을 합니다. 안백성, 최종적 목표. 이 세상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근데 그러기 전에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근데 그 타인을 편안하게 하려면 나 자신부터 닦아야 한다는 거. 저게 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저것이 조금 더 정리된 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그 수신, 수기와 아닌 안백성을 연결하는 이제 공자만의 특화된 개념으로서 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사상이 그 이전에 어떤 누구하고도 겹치지 않고 독창성을 보여주는 개념이 인이라서 공자 사상의 핵심을 인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라는 걸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는 유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리학에서의 예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예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자에게는 3,00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3,000명의 제자들 중에 맹자로 연결되는 제자가 증자라는 제자고, 그 다음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이 맹자거든요. 근데 이제 공자와는 맹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맹자라는 분이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독특해요. 독특한 것이 뭐냐면 공자 사상을 아주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맹자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요순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맹자라는 책을 보면 인계가이위 요순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 근데 요순이라는 분은 고대의 가장 이상적인 군주였어요.
군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주상이라는 게 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사장이에요. 5,000년 전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신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인성자 있죠? 성인성. 성인성자가 귀 이자에 입구자 있죠? 그게 남들이 못 듣는 귀를 갖고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귀 이자와 입구자가. 그런 귀와 그런 입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고대에는. 그렇죠? 사람들이 못 듣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성인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면서 동시에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왕이고 왕이 성인이었다고요. 공자 이전의 모든 성인들은 다 왕이에요. 요, 순, 우, 탕, 문, 무, 주, 공 다. 그러니까 공자가 논어에서요 성인이 될 수 있다거나 성인이 되라거나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논어에. 왜냐하면 공자 이전의 성인들은 전부 왕이었으니까. 근데 맹자는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성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왜 바꿨을까요? 왕이 아닌 성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공자. 이게 기가 막힌 발견이라고요. 저 위에 신격화된 성인을 우리 옆으로 내려다 놓은 사람이 맹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죠, 이제. 성인이라는 개념이 더 중시돼요. 인격, 그러니까 세속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인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냐 못 되냐의 문제. 그것을 얘기하자고 만든 것이 성선설이에요. 그걸 성리학이 계승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맹자 이후에 유학이 이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다시 송나라 때 와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이제 재해석되거든요. 재도약을 해요. 그럴 때 이 맹자의 사상을 성리학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왕들은 있었지만 성인이 없었던 그 맹자와 성리학 사이의 그 수백 년의 시간을 암흑기로 정리해요. 제왕이 있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인이 없었다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성인이 되자 이러는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게. 우리들이 성인이 되기 위하려면 우리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게 예. 그리고 그 예라는 것이 성인이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거예요. 임금이 국가를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예를 제정하기도 해요. 당나라 때도 예가 있었고 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인이 제정한 예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라는 분은 주자의 표현에 따르면 뭐냐면 인간인데 성인이니까 사람 인간인데 뼈다귀를 가지고 있는 하늘이에요. 주자 표현으로. 하늘은 형체 없는 성인이고 성인은 형체를 가진 하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자가. 그래서 맹자의 그 성선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실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매뉴얼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내 몸이 이게 제 몸이지만 이게 제 거지만 저보다도 제 몸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어떤 약을 먹어야 그게 아픈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하루에 얼마를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은 가려야 되고 술,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나보다 내 몸에 대해서 더 잘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보다도 더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성인들이 인간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 사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해 놨다 그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다. 그게 고대로부터 제정돼 내려왔다. 그래서 원래는 통치자들한테만 요구되었던 그 규범이 이제 그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내려왔으니까 우리들이 다 성인이 될 수 있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 지켜야 할 예로 쑥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성리학자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임금들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태계 선생이 왜 성학 10도를 올렸을까요? 성학이에요. 성학. 성인의 학문. 율곡 선생이 곧이어서 왜 성학집요라는 책을 지어서 바쳤을까요? 선조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임금이지만 이것을 우리보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훌륭한 제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살림에 있으면서도 벼슬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정에 관여를 하는 그 배경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국정에 벼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향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가 아까 말씀드린 향약이에요.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성인이 천리를 구현해서 제정한 것이고, 그래서 주자의 말에 따르면 예 즉 리예요. 성 즉 리라고 하는 게 성리학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인간 본성이 곧 우주 자연의 보편적 법칙이다. 근데 예가 곧 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주자가. 왜냐하면 저 예대로 살아야 우리 인간 본성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은 곧 천리의 체현자고 성인이 제정한 예는 천리의 구현물이고, 그래서 예증리라는 이제 개념이 도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와 의리라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의리라는 말이 있어요. 의리. 이게 조폭들이 하는 그 의리가 아니고 글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리라는 말이 성리학 텍스트에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의리. 근데 의리라는 게 내용적으로는 천리하고 같아요. 하늘의 우주 자연의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리, 천리와 같고, 하지만 천리는 우리 안에 본성으로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본성대로 살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다. 왜? 기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본성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부여된 그 천리, 본성을 이제 실현해 나갈 수가 있다.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학문을, 교육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알기 위해서 찾아야 할 내용을 의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의리라는 건 내용적으로는 천리하고 같지만 구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천리와 구별돼요. 천리는 내가 태어날 때 부여된 거고, 의리라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통해서 구해서 얻어야 되는, 구득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구득해 놓고 보면 천리하고 이제 같은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의리를 구득하기 위한 공부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궁리예요. 궁리. 궁리 할 때 저게 그런 의미고, 그 궁리는 의리에 대한 진지를 가능하게 하고, 그러니까 궁리를 통해서 의리를 우리가 진지라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지라는 말하고 짝이 되는 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아는 거고 천은 행하는 거면 진과 실자가 붙어 있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진짜로 알고 진짜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지, 실천, 이게 짝입니다. 한 짝. 근데 그 진지와 실천의 내용이 전부 의리다. 근데 그 의리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예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도표로 정리하자면, 예라는 것은 본래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같이 살자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내가. 그래서 들판에 가서 꽃을 꺾고 왔고, 우리 엄마가 주신 가락지를 들고 찾아갔어요. 받아라. 그러면 그 여자가 받았다. 결혼하는 거죠.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본질이 있고, 그러니까 그 꽃다발을 주고 반지를 주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다 하는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꽃다발과 반지를 여자가 받았다면 그것은 나도 너하고 같이 살겠다 하는 동의죠. 본질과 형식이 함께 있는 것이 예였습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에 오게 되면, 공자시대, 공자가 얘가 붕괴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게 되면 형식과 본질이 붕괴가 돼요. 예를 들자면 꽃다발은 갖다 주고 반지도 줬는데, 그것도 제일 비싼 거 사다 줬는데 사랑은 안 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얘도 이제 원래는 그러면 본질, 형식 다 얘기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얘도 있고, 본질은 있는데 형식이 안 되는 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예의와 예의. 동방 예의지구, 그럴 때는 어떤 예의일까요? 오른쪽 예의예요. 본질. 저건 형식만 있는 예의. 자,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저 본질로서의 예의보다 형식으로서의 예의를 더 중시하는 문제가 벌어졌고, 논어에 그것에 관한 공자의 비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유학의 예는 뭐냐면 그 본질을 다시 형식 안에 집어넣자. 형식은 이 본질을 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맹자 같으면 예의 실상은 인과 의를 품절하고 문식하는 것이다. 품절하고 문식한다는 건 그걸 이제 구체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본성에 주어진 인과 의 같은 것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해낸 것이, 그것이 예다. 이랬습니다. 공자 같으면 예라고 말들 하지만 그게 비단이나 옥을 말하는 것이겠냐? 이렇게 논어에서 얘기했어요. 옥 주고 비단 주면 그게 예냐? 그거예요. 북 치고 장구 치면 그게 음악이냐? 음악은 북과 장구로 연주되지만 북 장구만 친다고 그게 음악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정신, 감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지 북 치고 장구만 친다고 그게 음악이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자는 자신의 제자에게 군자유가 되고 소인유가 되지 말라 할 때, 저 유자가 아까 전문가 유자, 너는 군자다운 유자가 돼야지 소인다운 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제 저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성리학에 오게 되면 원시 유학에서, 공자, 맹자 유학에서 얘기했던 예의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냐 그러면 천리와 인사의 문제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예란 천리지 젊은이요 인사지 의칙이다. 예라는 것은 천리를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고 인사의 준칙이 되는 것이다. 의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천리의 젊은이라는 것은 인사가 부합해야 마땅한 중고로서의 천리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인사의 의칙이라는 말은 우리들 인간이 행해야 할 일들이 인사가 준행해도 좋은 형태로 천리가 구체화된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성리학에 와서는 철학적으로 좀 더 개념을 세련화해서 인의 이런 말보다 천리라고 표현을 했고, 인사라는 말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리에 부합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라는 게 바로 그 천리를 매뉴얼화 해놓은 것이고, 우리 인간의 행위의 일이 그것을 의칙, 준칙으로 삼아서 하면 그게 되는 거다. 이렇게.
자, 이것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한국 유학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활동했던 16세기는 사단 칠정 논변과 인심 도심 논쟁으로 대표되는 이기 심성을 주제로 하는 담론이 정치화되고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기 심성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그런 개념과 주제에 관한 조선에 살고 있는 학자들의 논의가 담론이 훨씬 더 정밀해지고 심화되어서 한국 성리학이 발전을 했다. 16세기에. 그리고 17세기에 와서야 퇴계와 율곡의 후학인 한강 정구와 사계 김장생이 활동하던 17세기에 와서야 예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은 이기 심성론뿐만 아니라 예학에 있어서도 한국 유학의, 한국 성리학의 선하예요. 선하라는 건 강물의 시원. 그러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우리나라 조선 성리학의 이기 심성에 관한 성리학 이론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학도 그 다음 시기가 아니라 퇴계 시기에 그들이 그럴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쓴 주제입니다. 한 시기 더 올라가야 된다. 한국 예학의 시원이. 그래서 그때 이제 퇴계 선생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의 행위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 가치로서의 의리가 퇴계 예학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의 예학자들이 전부 저 의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예학을 이야기하고 예학을 실천하게 됩니다. 의리, 아까 말씀드렸죠? 천리와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찾아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의리인데 예라는 것을 그 의리가 실현된 규범, 제도, 문화, 예절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퇴계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